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아내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순간 숨이 막혔다. 5해의 결혼이 무너지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가정이 서서히 균열되어 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나는 아내의 차가운 태도 속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늦어지는 귀가, 익숙하지 않은 영수증, 낯선 이름.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진실은 칼날처럼 날아와 내 삶을 베어냈다. 아내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기업 임원의 품으로 들어갔고 나를 향한 마지막 시선마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남은 건 굴욕과 배신 그리고 수치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무너져 내리는 대신 끝까지 맞서기로 했다. 법과 증거 그리고 진실을 무기로 들고. 이혼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의 세계를 파헤치며 나는 내 인생의 이막을 새롭게 열 준비를 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수와 정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배신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올해 52이다.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한 지 어느덧 15년,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무료하게만 느껴졌지만 그 속에서도 안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버텨왔다. 퇴근길, 9호선 급행 창가에 서서 한강 위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봤다. 오늘따라 그 불빛은 차갑게만 일렁였고 내 삶의 고단함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여느 때처럼 적막했다. 서진아, 나왔다. 목소리를 내뱉었지만 공기만 울릴 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혼 초 2년 동안 작은 아파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걷고 더 큰 집으로 옮길 꿈과 아이 이야기를 나누며 웃곤 했다. 그러나 지금 집은 전시관처럼 텅 비었고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내 말에는 고개만 끄덕이는 게 전부였고 예전 같으면 먼저 오늘 어땠어? 라고 반기던 그녀는 이제 방문을 닫은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냉장고에서 맥주 캔을 꺼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텔레비전은 요란한 소리를 쏟아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아내의 늦은 귀가와 차가운 태도만 맴돌았다. 시계는 9시 반을 넘어갔다. 예전에는 8시면 집에 들어오던 아내가 이제는 10시가 넘어야 겨우 들어왔다. 직접 물어보려다 혹시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나올까 두려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어차피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내려놓았다.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꺼풀은 끝내 내려오지 않았다. 천장을 응시하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의 두근거림, 프로포즈를 준비하던 밤의 떨림, 결혼식 날의 웃음. 다 어제 같은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새벽 12시 4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몸이 굳었다. 아내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내게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늦어서 미안해. 예전 같으면 반드시 내뱉었을 그 한마디조차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거실로 나오자 소파 위에 놓인 가방 옆으로 영수증 뭉치가 눈에 띄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지만 요즘에 나는 작은 흔적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손에 집힌 건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였다. 내겐 낯선 장소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다. 한강뷰 레지던스, 이틀 숙박, 결제 완료. 영수증에는 아내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고 금액은 둘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수준이었다. 청담 바에서 결제된 와인 영수증도 함께 붙어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전 노트북에 떠있던 메일 알림이 겹쳐졌다. 어제 참 좋았어. 다음엔 더 멋진 곳에서. 보낸 사람 이름은 도윤으로 표시돼 있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였다. 손끝이 떨려 더는 확인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억지로 몇 장을 더 넘기자
세미나라며 집을 비웠던 날짜와 정확히 겹친 예약 내역이 튀어나왔다. 그 주말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안방에서 인기척인 나자 황급히 종이를 다시 가방에 밀어 넣었다. 가슴은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일찍 일어났네. 잠옷 차림에 아내가 흘낀 나를 보며 말했다.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커피를 내리며 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삼켰다. 서진은 아무렇지 않게 화장을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내 눈에는 전부 낯설고 차갑게만 비쳤다. 5해를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얽혀 있다는 사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너무도 분명했다. 서진아,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요즘 일이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거울 속 시선이 내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응,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그래. 곧 끝나. 말투와 눈빛, 손끝의 떨림까지 거짓말임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집에 두고 온 영수증과 이름 하나로 가득했다. 도윤. 서류를 펼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가 건네는 말은 공기처럼 흘러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견딜 수 없어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꺼냈다. 금연을 선언한 지 오래였지만 오늘만큼은 타들어가는 연기와 쓴맛이 아니면 버틸 수 없었다.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구인가? 언제부터 이런 짓을 시작했을까?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무심해서 아내를 잃은 걸까? 자책이 스쳤지만 곧바로 분노가 그 생각을 덮어버렸다. 나는 결심했다. 더는 눈 감을 수 없다. 퇴근길, 집으로 곧장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을 열자 서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내 발소리에 고개를 든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무언가 들킨 사람의 얼굴. 오늘은 일찍 왔네? 그래, 할 말이 있어서. 내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요즘 우리 예전 같지 않잖아. 서진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고 시선을 들었다. 눈빛에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체념이 비쳤다. 민석, 나 솔직히 말할게. 심장이 내려앉았다. 마침내 그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 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숨이 막히고 목구멍은 굳어붙어 버렸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야? 반년 정도. 짧은 대답이었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그 반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지? 내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어. 이름은 백도윤.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아침에 본 법인카드 내역과 이메일 발신자, 모든 흔적이 하나로 이어졌다. 나이 서진보다 17살 많아. 58이래. 나는 52, 그녀는 41. 세상 풍파를 견뎌온 중견 간부가 내 아내를 데려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 물음에 서진은 짧게 숨을 고른 뒤 단호히 잘라냈다. 이혼하자.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상상한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5해 동안 쌓아올린 웃음과 추억, 고단한 나를 버티게 해주던 희망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왜 지금 말하는 거야? 반년 동안 왜 숨겼어? 내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뱉는 단어마다 피가 맺힌 듯 떨려 나왔다. 서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이미 준비된 대답처럼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인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졌어.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그녀의 말투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죄책감보다 결연함이 훨씬 짙게 배어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나를 떠나 있었음을.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 사람, 결혼한 건 알아?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곧 이혼할 거야.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허탈함인지 분노인지 모를 웃음이었다. 유부남과의 관계라니,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는 뻔뻔함이 혀끝을 말리게 했다. 서진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에게도 웃고 울던 시간이 있었잖아. 다 버릴 거야?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석, 미안해.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 더는 함께할 수 없어. 그날 밤 서진은 친정을 간다며 가방을 챙겨 집을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자 남겨진 집은 숨조차 막히도록 조용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며 정적을 가더니 그 소리마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밤새 뒤척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답이 보이지 않았다. 새벽 3시가 넘어가던 시각, 나는 결심했다. 만약 이 결혼이 정말 끝난 것이라면 최소한 내가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5해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하리라. 다음 날 아침, 나는 대학 동기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아, 나야. 급히 만날 수 있겠니? 중요한 일이 있어. 그날 오후, 나는 여의도에 있는 그의 법무법인을 찾았다. 학생 시절부터 함께 어울리던 친구는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나를 본 태준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민석아,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나는 숨을 길게 내쉬고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발견한 레지던스 영수증, 아내의 고백, 그리고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까지. 얘기를 다 들은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 우선 차근차근 증거부터 모으자. 그는 노트를 꺼내며 덧붙였다. 내가 유리한 점은 이미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했다는 거야.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어떤 증거가 필요해? 내 질문에 태준은 곧바로 답했다. 호텔 예약 내역, 법인카드 사용 기록, 이메일 영수증, 그리고 내가 직접 대화한 통화 녹음까지. 다 법정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들이야. 나는 아침에 본 서류들이 떠올랐다. 서랍에 흩어져 있던 예약 확인서, 바 영수증. 그때 차분히 챙겨 두지 못한 게 뼈아프게 후회되었다. 이제는 작은 흔적 하나라도 반드시 모아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리고 백도윤이라는 남자. 그 사람 정체도 파악해야 해. 태준은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했다. 몇 분 뒤 화면에 한대기업 임원 프로필이 떠올랐다. 민석아, 혹시 이 사람 맞아? 나는 모니터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숨을 삼켰다. 대성그룹 전략기획본부장, 계열사 대표. 백도윤. 머리가 멍해졌다. 단순히 유부남인 줄 알았던 상대가 재계 상위권 대기업의 핵심 임원이라니. 태준은 화면을 가볍게 돌려 보이며 말했다. 이런 인물이 오히려 내게 유리할 수도 있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스캔들에 더 민감하거든. 언론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하지. 대신 거액으로 조용히 덮으려들 가능성이 크다. 그는 수첩에 몇 가지 수치를 적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고, 결혼 기간이 5해라면 보통 위자료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야. 하지만 대기업 본부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언론에 불거지는 걸 막으려면 수십억을 제시할 수도 있어. 나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엉킨 상태로 숨을 고르며 태준을 바라봤다. 그 순간 어떻게든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다짐이 차갑게 굳어졌다. 태준아, 솔직히 아직 서진을 사랑해. 하지만 그녀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면 최소한 내가 잿더미로 끝나지는 않겠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며칠 시간을 두고 증거를 확보하자. 곧 상대 쪽에서 먼저 접촉해 올 수도 있어. 이런 사건은 보통 조용히 처리하려 하거든.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설조사 업체를 검색했다. 더 확실한 증거, 그것만이 무기를 쥐는 길이었다. 퇴근길, 9호선 열차 창밖으로 흘러가는 한강 불빛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그 빛은 내 속에 끓는 분노와 닮아 있었다. 곧 무언가 크게 뒤집힐 것 같은 예감이 가슴을 압박했다. 정말 이렇게 끝나버릴까? 5해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실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가 어둠 속에 스쳤다. 일주일 뒤 내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장민석 씨 되시죠?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저는 백도윤 본부장의 비서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따로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상대 쪽에서 먼저 접촉해 온 것이다. 태준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언제, 어디서 만나죠? 내일 오후 2시 여의도 로펌 회의실에서 뵙는 게 어떨까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날 밤 나는 곧장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아, 드디어 연락이 왔어. 내일 만나자고 한다. 절대 혼자 가지 마. 나도 같이 갈게. 그리고 녹음 준비해.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 한다. 다음날 오후 나는 태준과 함께 여의도 로펌 건물에 들어섰다. 안내받은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반듯한 정장을 입은 비서, 그리고 중후한 인상의 한 남자. 장민석 씨, 맞으시죠?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저는 비서 정우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성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이자 계열사 대표 백도윤 님이십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를 눈앞에서 마주했다. 겉모습은 품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앉으시죠. 백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소개를 이어갔다. 이쪽은 제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그는 태준을 한번 훑어본 뒤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백도윤이 곧장 입을 열었다.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윤서진 씨와 저희 관계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서로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민석 씨께 상처를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합의 이혼에 동의해 주신다면 위자료와 합의금으로 총 3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단, 모든 절차는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진행하고 기밀 유지 조항에 반드시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언론이나 주변 지인에게 절대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액수였다. 옆에 앉아있던 태준이 곧바로 말을 이었다. 상당한 금액이군요. 하지만 이런 중대한 결정을 지금 당장 내릴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오래 끌진 말아 주십시오. 윤서진 씨도 새로운 출발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백도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담담히 대답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윤서진이었다. 그녀가 이 자리에 나타날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다. 민서,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내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값비싼 정장을 걸치고 명품 가방을 손에 든 채 차갑게 빛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화장은 진해졌다. 5해의 동안 같은 집을 나누었던 여인이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선택을 이해해줘.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아껴주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 그녀의 말은 날 선칼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민서, 30억이면 충분하지 않아?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부탁드린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은 없었다. 오히려 돈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오만한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며 입을 열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듯 태준이 곧장 이어받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아, 30억이라는 돈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 넌 어떻게 생각해?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엄청난 액수지. 보통 위자료 기준의 수십 배는 돼. 하지만 결국 결정은 내 몫이야.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 그날 밤 나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숫자 30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삶을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내가 돈으로 거래되는 물건으로 전락하는 듯한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어머니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내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민서가 무슨 일이냐?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아내의 배신, 이혼 요구, 그리고 30억 제안까지. 한동안 말이 없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가, 그 여자는 이미 내 곁을 떠난 지 오래다. 마음이 돌아선 사람 붙잡아봐야 소용없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돈을 헛되이 쓰지 말고 의미 있게 써라. 통화를 마친 후 나는 여동생 예린에게도 연락을 했다. 그녀는 늘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 했지만 자본이 없어 꿈을 접은 상태였다. 예린아, 만약 내가 이혼하게 된다면 우리 같이 카페를 시작해보는 게 어때? 잠시 조용하던 동생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정말 힘들겠네. 하지만 형수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제는 끝이지. 만약 시작할 수 있다면 나도 함께 할게. 며칠 뒤 다시 열린 회의실. 백도윤이 차갑게 물었다.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합의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말씀하시죠. 앞으로 윤서진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백도윤 씨, 당신도 약속해야 합니다. 만약 서진을 버리거나 상처 준다면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짧은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저는 서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 더. 모든 금액은 반드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비밀 유지 조항에 서명해야 합니다. 현금 트렁크 같은 구시대적 방식은 원치 않습니다. 서류와 절차, 그것만이 내 신뢰의 근거입니다. 이혼 서류 작성은 다음날 오전 구청 민원실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윤서진과 마주 앉아 도장을 찍었다. 찰나의 순간 5해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렸다. 민서가 미안해. 윤서진은 마지막 순간에도 작게 속삭였다. 행복하게 살아.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 끝난 관계에 붙이는 종지부 같았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린다는 예감이 엄습했다. 그날 오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에스크로 계좌 이체 확인서를 건네받았다. 내 이름으로 입금 완료된 금액 30억 원. 종이 위 은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그것은 현찰 달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내 결혼이 숫자와 도장으로 거래된 것 같아 한순간 울컥하는 모멸감이 스쳤다. 태준아, 고맙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설계할 거야. 내 말을 들은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걱정과 안도의 기색이 동시에 비쳤다. 며칠 뒤 나는 어머니와 여동생 예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예린이랑 함께 카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됐다. 민서가 오히려 이혼 후에 내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숨 섞인 안도감으로 울렸다. 한 달 뒤 예린과 나는 신사동 골목을 돌며 작은 점포들을 살폈다. 모퉁이에 자리 잡은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1층은 카페로, 2층은 베이커리 작업실로 꾸리기 딱 맞는 구조였다. 오빠, 여기 정말 괜찮다. 유동인구도 많고 주차장도 있어. 예린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래, 여기로 하자. 나는 모처럼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다. 백도윤, 과연 그 남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어느 저녁 나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다시 입력했다. 최신 기사 목록 중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다. 대성그룹 부회장 부인,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위촉. 게재 날짜는 불과 2주 전이었다. 숨이 막혔다. 한 달 전에 나는 이혼했는데 그는 여전히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은 재벌가 출신, 결혼 생활은 20년이 넘었고 자녀도 둘. 결코 쉽게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설마 서진을 속인 건 아니겠지?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나는 사설탐정 이기성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혼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었다. 이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백도윤의 최근 동향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뭔가 수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7일 뒤 그는 내 앞에 두툼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백도윤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이중 생활이요? 네. 윤서진 씨 외에도 다른 여자가 또 있습니다. 무려 3년째 이어진 관계예요. 서진 씨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이기성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서진은 결국 또 다른 피해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성그룹이 곧 회계 조작 스캔들에 휘말릴 겁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어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 조작이라고요? 네. 계열사 매출을 부풀리고 손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백도윤 본부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는 두 손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윤서진이 결국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백도윤에 대한 증오는 불길처럼 내 안을 집어삼켰다. 서진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 물음에 이기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천장을 바라보며 갈등했다. 서진에게 진실을 전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고 봐야 할까? 그러나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직접 알려주진 않겠다. 대신 그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그것이야말로 서진을 위하는 길이자 나 자신을 위한 정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이기성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실에 공식 제출했고 동시에 몇몇 언론사에는 익명으로 파일을 전달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예린아, 카페 준비는 그대로 진행하자. 며칠 안에 세상이 뒤집힐 거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곧 알게 될 거야.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보름 뒤 전국이 뒤집혔다. 대성그룹 회계 조작 전격 공개. 전략기획본부장 백도윤 긴급 체포. 신문 일면과 뉴스 자막이 내 제보 자료로 가득 찼다. 신사동 카페 안 예린이가 구운 빵 냄새가 퍼지는 가운데 TV 속 화면은 백도윤이 수갑을 찬 채 검찰총으로 압송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오빠, 뉴스 봤어? 저 사람 완전히 끝났네. 예린이 놀란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화면 속 백도윤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대성그룹 백도윤, 매출 2조 원 부풀리고 8천억 원 손실 은폐 혐의. 회사 자금으로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 유지 정황 포착. 아나운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성공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윤서진에 대한 염려가 남아있었다. 며칠 뒤 예감대로 언론은 그녀의 이름을 향해 달려들었다. 백도윤의 숨겨진 연인들, 재벌 임원과 불륜 관계 여성들의 정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이어 쏟아졌다. 결국 윤서진의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함께 공개되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직장과 신상이 추측되면서 회사는 곧바로 사직을 권고했다.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히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며칠 뒤 이기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윤서진 씨, 요즘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직장도 잃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노량진 지하 원룸으로 이사했다더군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복수는 완벽했다. 하지만 상상 속 그림자가 현실로 드러나자 묘한 공허감이 밀려왔다. 통쾌함과 동시에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았다. 그래도 장 선생님, 잘하신 겁니다. 그런 자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기성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한편 내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신사동 골목의 작은 2층 건물에서 시작한 카페 새 출발은 날마다 손님들로 붐볐다. 아침마다 직장인들이 커피를 사갔고 점심에는 샌드위치 세트를 찾았으며 저녁이면 와인과 디저트를 즐기러 오는 손님들로 좌석이 가득 찼다. 민서야, 정말 잘했다. 이혼하길 잘했어. 어머니 김말순이 카운터에 서서 따뜻한 눈길로 내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용기를 주셔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나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묵직한 감사가 차올랐다.
예리는 이미 베이커리 운영에 푹 빠져 있었다. 새벽 5시마다 가게 불을 켜고 밀가루 반죽을 하며 손님들이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지친 기색 없이 활짝 웃었다. 오빠, 우리 이제 진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가족끼리 함께라서 더 좋아.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나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석 달이 흐르자 카페 새 출발은 동네 명소가 되었다. 단골 손님이 점점 늘었고 아침에는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커피를 사갔으며 점심에는 샌드위치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다. 저녁이 되면 와인과 디저트를 즐기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게 안은 언제나 고소한 빵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느 저녁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편의점 앞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뉴스 자막은 붉게 번쩍였고 아나운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성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백도윤, 징역 10년 선고. 화면 속에는 백도윤이 법정에서 호송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자 그는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내 삶을 짓밟았던 자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제 나는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실감났다. 그러나 윤서진의 얼굴도 끝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사진과 직장 정보가 퍼지자 회사에서는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지인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불륜녀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며칠 뒤 이기성이 내게 소식을 전했다. 윤서진 씨,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직장도 잃고 노량진 지하 원룸으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며 거의 외출도 안 한다더군요.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는 완벽했다. 그러나 예전에 아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떠올리자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도 장 선생님,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기성의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와는 달리 내 삶은 영악한 궤도에 들어섰다. 신사동 골목에 자리 잡은 카페 새 출발은 단골 손님들로 붐볐고 매출은 꾸준히 늘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카운터를 지키며 흐뭇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예리는 매일 새벽 간죽을 시작하며 손님들의 칭찬 속에 힘을 얻었다. 오빠, 우리 진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가족끼리 함께하니까 더 좋아. 그 말이 유난히 따뜻하게 다가왔다. 어느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편의점 앞 TV 화면이 눈길을 붙잡았다. 대성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백도윤, 징역 10년 선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자막은 붉게 번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용된 회사 자금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맥주 한 캔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다시 켜니 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었다. 잔을 들며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잘 가라, 서진아. 그리고 너도, 백도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낯설 정도로 선명했다. 예전엔 차갑게만 느껴지던 불빛들이 이제는 마치 나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이혼 후 반년, 나는 가족과 함께 카페를 꾸려가며 매일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는 순간에도 가슴은 설렘으로 차올랐다. 30억 원으로 시작한 인생이 막.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가장 값진 투자였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